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추석 특집 확장판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첫날 저녁인데 이런 날 가족들이 모이면 좋든 싫든 간에 정치 이야기가 뭐 좀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요새는 또 이야기를 좀 잘 안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전문가 그 집에 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친지나 형제들이 모이면 네. 혹시 정치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우린 또 안 모여요. 뭐 서로 뭐 안 보고 싶은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김민하 평론가 어떠세요? 저는 가족이 다 해체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모이지 않고 저는 사이버 세상에 추석 지금 연휴 우리 첫날 김성환 저녁이에요. 진행자 댁에서 좀 같이 명절 보내도 돼요. 아 그럴까요? 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가족이 네, 해체가 하여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지금 이번 추석 뭐 어느 명절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화두가 오를까 이거 예. 항상 뭐 정치 평론가나 아니면 여론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또 관심이 높은 주제는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정치도 정치겠지만, 먹고 사는, 예, 네. 먹고 사는 문제, 또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뭐 주식도 뭐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얼마 전에 또 발생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워낙 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들도 너무 많고, 좀 정치 이슈는 조금 뒷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왜냐면 좀 이야기를 해서 기분 좋은 훈훈한 덕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라면 밥상머리에 올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심지어는 입에 올리기도 무서워하게끔 민심을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이 네. 해체가 안 됐더라도 정치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뭐 수해 입은 거 이런 민생 얘기만 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고 각자의 네. 인생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는 사실 해서 뭔가 서로 좀 의견 대립 있고 싸우더라도 예. 얘기하는 게 떳떳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왜 그러냐 적어도 우린 이렇게 한다라든지 예.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할 만한데 이 얘기를 꺼내면 아마도 저 상대가 저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편도 그렇게 떳떳하지만은 않아 이 생각을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지금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 같다라는 것은 앞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이 현실을 과연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의심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죠. 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듣고 난 다음에 또 네. 이걸 밥상에 올리시면 예. 또 다투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오늘은 편안하게 네. 좀 내려놓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투지 않으실 거예요. 네. 김성환 네. 평론가는 역시 목소리가 좋아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그렇죠. 저는 하시고. 추석 네. 밥상머리에 네. 올려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우리 시사야를 올렸으면 그래도 힘겨웠던 것을 좀 잊을 수 있고 희망찬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꿈이 생기지 않을까. 역시 추석엔 시사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감사합니다. 충전 본능을 네. 채우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죠. 네. 이번 추석은 윤석열 정부가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근데 좀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율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지만 뭐 예. 반등세인 건 아니다 이런 건데요. 네. 2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3%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60대 30%를 밑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부정률은 60%를 웃돌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구도가 좀 장기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 진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 조사와 동일하게 32%로 집계가 됐고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가 내린 59%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등락은 있긴 하지만 네. 비슷한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인데 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에 폭우가 네. 쏟아져서 그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좀 적절하게 대응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도 적지 않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그때도 윤 대통령이 뭐 밤샘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 이후에 이제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이런 모습 음. 보였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런 표준처럼?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고 또 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자연재난이 아니죠. 사람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날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절도 훈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달달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소통을 하고 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투표했던 지지층들까지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답답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람 관련 문제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2030 세대는 더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핵관 관련된 문제도 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지 못할까 대통령이 네. 아무리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오히려 부정평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상당히 또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고 아킬레스건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데 중요한 유권자층은 가정주부층이거든요. 네. 근데 가정주부층이 다른 이슈도 그렇겠지만 논문이나 또는 관저 계약 의혹도 있지만 바로 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가늠조차 되지가 않거든요. 저런 보석이 저 정도의 가격 저는 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론에 미치는 여파는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낸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네.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님. 만약에 추석에 이제 정치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3대 키워드가 등장할 거거든요. 예. 그게 김건희, 이준석, 이재명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느니 못하느니로 가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이 3대 키워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어쨌든 이 추석 연휴 전에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은 지지율의 어떤 뭐 좀 이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단초가 보였을 수도 있고 네. 이랬을 수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뭐 의혹도 의혹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대로 해명도 못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김건희 여사가 어디에 갔다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리고 뭐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싫어하든 간에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또 뭐 정진석 비대위 돌고 돌아 정진석 비대위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내용 상황들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제 기소가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들이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심정적으로 그리고 가까운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바로 잡히는구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수사 내용이나 기소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뭔가 말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기소 이 정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만한 이런 이슈가 이미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에도 추석 전까지 정리 못한 이것들이 지지율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를 정치권은 다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추석 연휴 앞두고 그동안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네.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50여 명 정도 정리하는 선에서 큰 틀 안에서 1차 개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나 네. 뭔가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것들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네. 이게 이제 인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지적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실부터 먼저 챙기겠다. 네. 대통령실부터 먼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하고 개편을 하겠다라는 또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대한 이제 실천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메신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는 수석보다는 주로 비서관이나 일반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교체가 되고 개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물러나죠. 책임을 질 때는 개편을 할 때는. 그렇죠. 수석급부터 먼저 그렇죠. 물러나는 그런데 거죠. 대체로 지금 물러나는 인사들이 윤핵관 의원들이 이 대통령실을 구성하면서 보냈던 자신들의 이제 지인이나 네. 보좌관이나 또는 관련인들인데 이들이 나가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것은 누가 대체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실 운영이나 대통령 지지율 낮은 부분을 분석할 때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속실 이야기가 나왔고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로와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메신저 관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메시지의 변화는 없다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서실 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일종의 비서관급 이하만 개편했고 굳이 뭐 수석급이라고 얘기하면은 정책기획수석하고 홍보수석 이렇게 두 자리를 좀 교체하는 거나 아니면 네. 추가로 투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국정운영 기조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정도 수준의 대통령실 개편이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완도 어떤 의미나 맥락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쇄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쇄신의 효과가 뭐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수석급부터 바꿔야 됐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뭔가 수석급들이 확 바뀌면 그 바뀌고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무자급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뭐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제 뭐 취업이 3년간 제한돼 갖고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은 뭐가 바뀌는 거냐?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바뀌는 건지. 네. 이게 단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면은 윤핵관의 이선 후퇴가 실제적으로 이제 됐다. 그래서 네.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게 어쨌든 좀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이런 측근들이 무너지고 뭐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윤핵관이 없어져서 윤핵관이 주도하던 정치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지금 없거든요. 네. 정진석 비대위인 거고 여전히 여당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국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강경해지면 강경해지는 거지 뭔가 온건해지고 중도지향적이고 협치와 통합을 지향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설명은 안 되고 그런데 뭐 바꿨다고는 하고 시끌시끌은 결국은 이게 권력 간의 어떤 다툼 기득권 싸움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른바 검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은 묘지부동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을 보면 그 정부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의 성격 자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운동권 정부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는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사실 안 보였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저는 이게 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상시에 이렇게 한 60도 정도로 인사를 하면 누군가에게 예. 그래도 상당히 허리를 굽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노무현 정치인은 노무현 의원은 참 예의가 바르시군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 노무현이 말이야 건방져가지고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네. 훨씬 대중들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태도 자체를 달라진 시점에 그만큼 넉넉하게 평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 말씀 뭐냐면 자 누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면 수사를 벌이고 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또 소환을 하고 지금 보이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검찰 공화국이네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하는 게 필요하죠.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럴 때 검찰 출신 인사를 아무도 또 발탁을 안 하는 것도 무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파격 인사를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강립이나 정은경 같은 사람을 등용하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협치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검찰 공화국으로 그렇게만 낙인 찍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핵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또 검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윤핵관이 아니라 검핵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의 이미지가 이제는 더 각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검찰공화국 예, 얘기가 또 고약한 게 뭐냐면 네. 검찰공화국이어서 뭐가 문제인 거냐를 네.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네. 검찰공화국이어서 예를 들면 검찰이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서 굉장히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권력이든 조금만 잘못해도 다 수사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갖고 잡고 싶은 범인은 다 잡고 다 감옥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오히려 좋아할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인데 네. 근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비판의 맥락은 그것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데 검찰공화국이다. 측근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검찰공화국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그러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네네. 검찰에 대한 무슨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도 뭐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측근들, 검찰 출신의 측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나아가서는 배우자 문제, 배우자의 측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검핵관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김핵관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예. 이거 무협지 같은 얘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핵관과 김핵관이 무슨 윤핵관과 여의도 출신들을 이렇게 뭐 눌렀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 측근들 관리 잘해가지고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도 엄정하게 잘못한 사람들은 다 내치고 정리함으로써 정말 이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그런 구조를 실제로 만들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평가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방식의 쇄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또 이후에도 저희가 얘기 계속 할 테니까요. 우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없이 맞은 첫 명절이잖아요. 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이제 추석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방역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일종의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우리가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 국면에 있으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것이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인가 예.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우리가 크게 우려했고 현실화돼 버린 것은 경제적인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체적으로 대기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과학 방역을 강조했지만 지금 그러면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괜찮은 것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2, 3일간 상당히 고통스럽고 네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나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겐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학교 현장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의 이 코로나 확진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려면 민심이 덜불처럼 퍼져서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인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국면이 지났지만 포스트 코로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적인 타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지 네. 않습니까? 예금과 대출 금리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자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가이드라인은 뭔가 기준은 뭔가 이걸 모른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큰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좀 명확히 네.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일단 이번에는 방역과 관련된 어떤 여론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랄까요 치명적이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막 이런 뭐 일파만파가 돼서 지금 네.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은 그건 이제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지난번에 이제 다시 이제 재유행이 왔을 때 좀 확인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다시 재도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그렇고 예.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 시스템이 유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치명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될 텐데 이번에 또 겪어보니까 또 이 상당한 이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지금 국면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제가 볼 때는 방역과 관련된 여론의 추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코로나19라는 게 계속 어떤 변이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재유행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과학 방역을 한다 그러고 이전 정권에서는 뭐 정치 방역을 했는데 과학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그 차이가 뭐였는지는 국민들은 그거는 모르거든요, 지금. 과학 방역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뭐가 과학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인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하면은 이건 또 치명적인 어떤 여론의 어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추석에는 이라고 한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방역과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아니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이 점은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문재 정부 시절에 코로나19 뭐 거의 정점을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네. 대유행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행동 규범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과연 그런 기준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 찬바람이 불지 않아서 인플루엔자하고 만약에 겹칠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큰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석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짧게 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은 좀 네.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하 평론가의 분석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네. 저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소상공인들의 타격 하지만 직접 우리 눈으로 공개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손실보상이나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중소상공인들의 부담과 또 어려움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으니까 문제 없구나. 그런데도 지금 폐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식당이나 카페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자칫 이게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그리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올 때도 그때 막 노동 이슈가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 마치 식물국회 동물국회 되도록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와중에 성큼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경제가 정말 괜찮은 건지 빈부 양극화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정말 안전한 건지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확장판 추석 민심은 어디로?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추석 특집 뉴스야 외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신데요. 자, 우리 대담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추석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리스크 지우기에 지금 주력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당 내용을 좀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내들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앞서서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정치 이슈가 추석 밥상머리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두 양쪽의 어떤 진영에서 서로 상대방을 좀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 공세는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연 추석 밥상 민심이 좀 어느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이번에 얘기하실래요? 저는 밥상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운다기보다는 좀 관망 모드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네. 그림이 이렇거든요. 마치 이제 이재명 장군에 대해서 김건희 멍군 한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 이재명 장군 부른 게 맞는지, 김건희 멍군 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러저러한 것을 잘못했다든지, 김건희 여사가 이러저러한 걸 잘못했는데 이거를 빨리 좀 바로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양대 세력의 전략이 부딪히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훈수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추석 밥상 민심이 어디로 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재밌는 얘기 하면서 혀를 찌릿하면서 정치권은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추석 밥상 민심은 좀 관망할 것이고 별로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추석 밥상머리와 무관하게 사실 명절 민심이 있느냐. 네. 아까도 이제 시대적 변화가 휴대폰이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상황이고 또 친지들 친척들이 모인다고 해도 서로 말을 안 해요. 예. 이렇게 또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그 결혼 안 해? 그 취업은 했어? 이런 질문.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명절날 그냥 차례상 딱 제사 지내는 시간 외에는 다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민심의 용광로 기능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초반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이다. 대통령 쪽에.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의혹은 대선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소환에 불응했지만 김혜경 씨는 또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사를 또 거쳐야만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지금 당장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백현동 그 당시에 좀 위협적인 것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아니 뭐야 이건 국토교통부가 전혀 그런 압박이 아닌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안 해도 밝히려면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특별법 발의나 특검법 논란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네. 아니 보석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누가 소유를 했는지 빌렸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논문은 우리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그거 뭐가 문제든 아니 자격이 없으면 그거는 지금 모든 확인 논문 작성자 공통적일 겁니다. 취소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저 관련된 부분도 계약서를 다 끄집어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 의혹이 있다면 이게 다수당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주부층이 뜬다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가정주부층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논란도 논란이지만 왜 설명을 못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이고 우리가 다 아는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난 부하가 아닙니다. 난 부하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렇게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설명을 못할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했던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한 무협지가 난무한다. 그런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배종찬 소장 말씀에 김민하 평론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저는 뭐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영향도 국민들이 또 처음 보는 광경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대선 때부터 계속 보던 광경이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마법사도 아니고 무슨 법사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던 얘기들이니까 사실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체념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네, 정말 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털고 가고 명확히 밝히고 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지금 이미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통령이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 줘야겠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이렇게 할 이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결국 추석 밥상 민심이라는 것은 양대 세력의 어떤 공격과 방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국면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이제 각 당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이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건데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 출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정말 첩첩산중에 가장 중심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배를 마신다. 네. 그리고 4년간 끌었던 담배를 피겠다. 아니 담배 피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은데 우리 명절날 이럴 때 작심삼일 같지만 좀 하세요. 근데 이런 본인이 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거 아니죠? 아니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떤 명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밀고 나간다예요. 그런데 밀고 나가더라도 밀고 나갈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동력과 여론의 동력이거든요. 근데 네. 법적인 동력 차원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 가처분 인용 더 몇 방 맞아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또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이제 넘겨지게 되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면 네네. 근본적인 치유 방안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가 상실되는 이 사안이 보정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법적인 이 가처분이야 인용이 된 기각이 나오 여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동안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쭉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윤핵관과 거리둬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도 비등했는데 아니 이게 단순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묵직하다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사안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김민하 평론가께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돌아 윤핵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정진석 부의장은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왜 정진석 부의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굉장히 한마평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사실 대통령실하고 교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결국은 윤심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 하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잖아요. 왜 정진석 부의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죠, 뭐. 네. 그 박주선 전 의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박주선 전 의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결정되는 것처럼 다 보도했는데 그런데 결국 안 한다고 하니까 정진석 부의장까지 간 건데 그런데 정진석 부의장이면은 굉장히 정치적 무게감은 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호영 네. 전 비대위원장은 부의장도 아니고 그냥 뭐 대표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감을 갖췄지만 국회 부의장을 맡았던 뭐 오선 의원이다 뭐 이런 건 지금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이 상식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주호영 비대위보다는 정진석 비대위에 힘이 훨씬 더 많이 실리는 그림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진석 부의장이 주호영 비대위원장만큼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저는 여기에 큰 물음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이 비대위가 결정적으로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의 진원지는 결국은 윤심인 것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왜
대안이 박주선 부의장이겠어요. 왜? 전 부의장이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출신도 아니고. 그런 거를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그나마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어놓은 울타리 바깥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대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른바 정진석 비대위가 원래는 이제 당초 어쨌든 이제 과도기적인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있고 예. 또 예산국회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이런 국회 일정 때문에라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나 전당대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 정진석 위원장을 굳이 비대위원장에 앉혔다는 얘기는 전당대회 일정을 연내로 확 당겨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이제 10월 11일 달에 당장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연말에 가면서 1월 초가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건으로 육모방마이가 이 소환되는 그런 또 기억을 가지고 있는 또 난 뭐 웃을 뿐 답은 안 합니다. 소위 부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의 미션이 뭘까?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면 안 될 거예요. 돌아온다 네. 그러면은 독배를 마시는 일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무모한 강행을 할 그런 까닭은 없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적어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도면 당내를 수습하고 이제 조기 전당대로 가는데 조기 전당대의 당권 도전을 정진석 또 비대위원장이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또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저는 12월 그러니까 연말 정도의 예산 국회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속도를 좀 내서 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도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는 적어도 직무 정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법적으로.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가 효력 정지가 돼버리면은 그까지도 전당대회까지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법적인 이 파고를 넘는다면 저는 조금 속도를 내서 전당대회를 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근데 이 부분은 그걸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애초에 주호영 비대위가 있을 때는 그때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이 얘기를 막 하고 뭐 그랬어요. 예, 근데 예. 그때 대체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 그래서 짧게 끝내고 주호영 비대위를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 초반에는 상당히 대세였는데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바쁜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정기국회도 해야 되고 바쁘고 그리고 나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혁신을 뭔가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관리형이만 할 거면 내가 뭐하러 비대위원장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당대회는 내년 정도에 합시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이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관리형 비대위입니까? 혁신형 비대위입니까?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만큼도 지금 로드맵이라든가 청사진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힘이 실려야 됐을 방향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막았던 그 방향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하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끝내자. 거기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그림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거지 싶고요. 그 전제는 그렇게 되려면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리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네. 정리하려면은 지금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제명시키는 겁니다. 네. 제명시키고 더 이상 가처분이니 뭐니 하는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 네. 하나만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파국으로 가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조금 예.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짧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동갑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무할 때 같은 또 충청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충청도의 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인
윤 교수가 또 공주가 충청도 공주가 충남 공주가 네, 예. 고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예요. 예.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냐. 적어도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와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대전쟁에서 누구를 정말 신임해서 그 사람을 당을 이끌고 가는 사람 누가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는 이 전쟁 국면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건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네. 경찰 수사로든 어떤 기소든 또는 중징계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는 훨씬 더 길게 정진석 비대위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일단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오는 14일에 법원의 결정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가처분 받아들이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위에서 또 추가 징계한다는 것도 그렇게 여론이 속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찌됐든 보수의 뭐 이른바 심장이라고 불리고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의 털을 잡고 대구 경북 여론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대체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 여론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다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대구 경북의 지금 상황에 대한 여론이요. 네, 앞으로도 뭐 쭉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 싸울 태세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 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 책임론이 또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은. 네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그런 정권들에서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열기와 비교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대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과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뭐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는 또 아닌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의 연고가 사실 뭐 일부 뭐 직연 정도가 있는 것이지 직무연 정도가 있는 것이지 혈연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오히려 대구 경북에 이제 뭐 적자라고 하면 나 아니냐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게 대구 경북의 여론을 뒤집을 정도로 뭐 이렇게 무슨 뭐 파괴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이미지도 겹쳐져 있고 막 예, 이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건데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정도까지는 지금 뭐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투트랙으로 여론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2030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 반응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자기의 원래 아젠다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 자유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공중전을 돌파하는 걸 하나를 주되게 갖고 가되 그걸 통해서 유실될 수 있는 우측의 여론, 원래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은 난 TK의 적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는 앞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정권 후반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뭔가의 하여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윤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씨앗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이재명 대표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이제 강대강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요. 민주당이 이런 전략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명암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 결국에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런 강대강 국면, 전쟁 국면에서 물러설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또 민주당의 이재명 공동 문명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물러서는 순간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결과가 나올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정치적인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사법 대전쟁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다수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의 참패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개혁과
또 혁신을 통해서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당내에서도 이제 투트랙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수사는 당당하게 봤대. 그래도 다수당으로서 민생에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 리스크만 넘는다고 해서 만사에 형통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민주당을 얼마나 잘 이끄는지, 또 총선의 결과 대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선 전에 2026년에 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생을 강조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수사는 당당히 봤대. 당당히 봤대. 민생을 더 이끌면서 혁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는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기 경쟁. 예, 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장군의 김건희 멍군 뭐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자칫 잘못해서 당신들 김건희 특검도 안 받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은 그건 못하기 경쟁이 되는 것이고, 근데 난 이렇게 당당하게 수사 받고 있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수사를 받지 않느냐. 당신들도 당당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은 그건 이제 잘하기 경쟁의 맥락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뒤집어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서 좋다, 수용하겠다. 우리는 특검이든 뭐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고 수사도 받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네. 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부르자마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반발하느냐.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네. 국민들이 볼 때도 저게 맞다. 저것이 잘하기 경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검법 이런 거 막 거부하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범법자인데 왜 대표입니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양대 정당이 이런 점들을 잘 명심을 하고 국민 여론에 맞는 그러한 행보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특검으로 가져가면 어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특검으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하든지.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또 쟁점을 거기서 찾아내죠. 이제 이게 뭐 윤석열 정권인데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특검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무슨 공수처든 무슨 중수청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의 맥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수사를 하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김선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설로 가야 돼요. 상설 국회, 상설 특검, 우리 또 상설 방송 코너, 상설 평론가. 우리 방송이 계속 지금 시간이 오늘도 좀 짧네요. 나는 이게 오늘은 좀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1박 2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감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생의 감시. 더 준엄하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과연 총선이 1년마다 있으면 국회가 이럴까요? 대통령 선거가 중임제로 바뀌면 대통령이 이럴까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검찰을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정말 네. 국민들이 검찰의 주권자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걸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뭐 그걸로 가름했다고 저희가 보고 김민하 평론가 마무리 발언 겸해서 이 사실 정기국회는 어찌 보면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도 뭔가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뭐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민생 이슈와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야 할지 정리 말씀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모든 문제를 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두 가지로 다 이렇게 수렴시키는 그런 것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되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에 대한 복지를 두텁게 하겠다. 이전 정권의 정치 복지를 했다면 나는 약자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 DNA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예산 전문가, 예산 관료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결국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걸로 승부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그리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치나 짧게만 마무리해야 안 될 것 됩니까?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치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네.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선거에서 승리의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네. 어느 진영이나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뉴스 외전 확장판 추석 민심은 어디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확장이 안 된 거 아닙니까?